네, 이런 분위기군요. 아, 제가 항상 앉아 있다가 여기 나오니까 사실 8년 전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때도 이렇게 떨렸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서는데도 이렇게 떨리는데 무려 이 자리에서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 동안 매달 이런 중책을 맡아서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고 또 애정하시는 저희 윤은기 회장님이신데요. 지난 10년간 어떻게 보면 사회자로서 충분히 강연자이셔야 되는데 사회자로서 늘 아침 일찍 이 자리에서 포럼을 위해서 활약해 주셨던 윤은기 회장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연자로 뵐 수 있죠. 왜냐면 지금 제가 보시는 이 뒤에 있는 강연 일정을 보시면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올해 11월, 방학이 시작되는 12월 전까지의 강연 일정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많이 들으셨고 또 친하게 잘 알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 특이한 점은 보면은 좌장이 저부터 시작해서 쭉 다르게 돼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박재가 원장님과 이효령 회장님께서 이 좌장을 선정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노고를 기울여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그런 1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내년에 저희가 윤민기 회장님은 연자로 모셔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이 가는 게 아까울 만큼 귀한 강연을 들으시기 위해서 평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석 신청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정말로 잘 오셨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야기를 듣게 될 분은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정말 귀한 분이십니다. 지금 현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계시고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지난 6년간 2016년부터 2022년까지 6년 동안은 대법원 대법관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신 김재형 전 대법관님이십니다. 사실 이 자리에는 저보다 김재영 대법관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그리고 정말로 저도 소개를 들어보고 싶은 한 분이 계십니다. 역시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법무법인 KCL의 저희 전현정 변호사님이신데요. 변호사님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따뜻한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께서 저한테 소개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자장을 맡게 됐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교수님의 그 학자 시절부터 또 대법관을 거쳐서 다시 학교로 복귀하시기까지 그 모든 기간을 짧다면 짧은 기간, 또 길다면 긴 기간 동안 옆에서 지켜봤는데 늘 교수님 옆에서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사회의 법과 정의의 체계가 저런 분 안에 맡겨져 있다면, 그리고 저런 분의 성의와 성심 안에서 정말로 마음을 놓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김재영 전 대법관께서는 서울대 법학 학사, 석사, 박사를 마치셨고요. 사법시험을 통해서 판사를 거치셨습니다. 그렇지만 판사보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더 소명이라고 판단을 하셔서 교수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예전에 사석에서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학생 시절부터 사람들에게 나는 교수가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꿈이다라고 말씀을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법 권위자가 되셨고 특별히 제가 교수님을 소개함에 있어 전현정 변호사님께 힌트를 구했을 때 전 변호사님께서 교수님의 퇴임사를 한번 읽어봐 주실 것을 일독을 권해주셨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마음에 남았던 구절이 저는 여전히 법적 이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구절이었습니다. 과연 법적 이성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리고 여전히 법적 이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뉘앙스는 또 어떤 의미일지 참으로 궁금했는데요. 오늘 이런 개인적인 소회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사회에서 현재 대법원 판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청해 들어볼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김재원 교수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재영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분들 앞에서 대법원 판례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연 제목은 한국 사회에서 대법원 판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사건에 관한 판단이 법원에 맡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들을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주제는 박재갑 회장님께서 1년 전쯤에 말씀하셔서 이런 주제가 좋겠다고 하셔서 이 제목으로는 처음 오늘 강연을 개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한국 사회 변화에 따라서 판례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꾸로 대법원 판례가 그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영은 기자님이 제 소개를 아주 멋있게 해주셨는데요. 어, 제, 저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92년부터 3년 6개월 동안 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95년부터 21년 동안 서울대 법대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다시 대법관으로 6년 근무하고 다시 신임 교수로 다시 임명받았습니다. 서울대에서 두 번째로 신임 교수가 된 사람은 아마 그 제가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과에 있는지는요. 먼저 법전, 뭐 육법전서 이런 것에 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계 3대 법전이라고 합니다. 지금 3,000년도 넘은 시기에 바빌론을 바빌론에서 함무라비 왕이 만든 법전, 함무라비 법전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법전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뭐 이런 유명한 문구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은 모나리자와 함께 그리고 밀로의 비너스와 함께 꼭 보는 게 1층에 있는 이 어, 비석 같은 형태의 모습인데요. 저기에 법전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법전이 로마법 대전입니다. 유스티니아 황제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로마의 전성기 때 만든 겁니다. 모든 법의 원천, 이 여기에서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미법은 영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서 시작해서 독일, 프랑스 그리고 일본, 한국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또 대륙법 체계가 형성됩니다. 모든 법의 원천이 만들어진 게 유스티니아 황제 시대의 로마법 대전, 뭐 시민법 대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민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민법 여기에서 민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법전이 나폴레옹 민법전입니다. 이렇게 1804년에 만들어집니다. 나폴레옹 황제 시대에 만들어지는데요. 그런데 프랑스에는 이렇게 성경 옆에 민법전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프랑스에서 성경은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성경보다 훨씬 중요한 비중이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 카톨릭 국가에서 성경의 위치만큼이나 민법전이 가까이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연애 적과 흑이나 연애로를 쓴 프랑스 소설가 스탕달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문장의 어조를 잡기 위하여 분명한 문장을 쓰기 위하여 매일 프랑스 민법전을 조금씩 읽었다. 매일 아침 프랑스 민법전을 읽었다. 우리나라에서
김훈 작가가 소설가 김훈이 형법전을 읽는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것하고 비슷합니다. 스탄달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주 간결한 문체라든지 이런 것을 프랑스 민법전에서 배울 수 있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법전 앞에는 위대한 황제의 이름들이 붙어 있습니다. 함무라비 왕, 그리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나폴레옹 황제. 이것은 이런 이와 같이 위대한 황제라든지 권력과 권위가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큰 법전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조선시대 보면은 세종대왕이 재판을 하는 모습들이 사극에서도 종종 등장합니다. 뭐 이렇게 중전에는 왕이 행사하던 중요한 권한 중에 하나가 사법권이었습니다. 뭐 이 부분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이렇게 법전을 이제 경국대전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런데 현실 세계를 현재를 비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894년 갑오경장이 있습니다. 동학농민운동도 있고 했을 때 고종 황제가 홍범 14조를 공포합니다. 홍범 14조는 14개 조문으로 되어 있는 국가의 기본 체계를 만드는 중요한 조문을 쓴 겁니다. 그 중에 한 조문이 이 대목입니다. 민법, 형법, 엄령제정, 불가람, 행강금, 징벌, 이보전, 인민생명급, 재산. 즉, 민법과 형법을 엄격하고 명백히 제정해서 함부로 감금하거나 징벌하지 못하게 해서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아,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법과 형법을 제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홍범14조에서 맨 처음에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얘기를 할 때 민법, 형법을 제정해야 된다.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프랑스 민법전 만들었던 거, 그런 것을 여기에서도 본받아 보겠다. 그런 취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지지 못하다가 한 6, 70년 지나서 1960년이 다가와서 대한민국 민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초대 대법원장인 김병로 대법원장이 이렇게 초안도 직접 작성하고 6.25 때 부산으로 피난을 가서도 이렇게 직접 초안을 만드셨는데 그게 이제 민법 제정에서 관보에 이렇게 실립니다. 사실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은 전부 거의 대부분이 한자로 되어 있고 국한문 혼용체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것이 뭐 이렇게 제가 뭐 판례 민법전을 이렇게 하나 실어놨는데요. 이런 지금까지도 60년에 만들었던 법전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0년쯤 전이죠. 그런데 홍범 14조 1894년 나온 뒤로부터 한 70년 가까이 돼서 민법전이 개정됐습니다. 그 후로 60년 이후에 한 6, 70년 다시 지났습니다. 민법을 다시 한번 개정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김병도 대법원장님 사진입니다. 대법원장이 취임하셔서 국회에서 취임 인사를 하신 게 나와 있습니다. 1948년입니다. 사법기관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명예와 헌법상 권리 의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중대한 일을 한다.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했고 나라가 독립을 한 다음에 이렇게 10여 년 동안 애를 써서 부산에 피난을 가서도 이렇게 조문을 한 조문 한 조문 만드셨는데 국회에 나가셔가지고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이때는 민법을 제정하기 전이었습니다만 48년이니까 이렇게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8.15 뭐 이렇게 정부가 수립되고 뭐 하는 때인데 결국 사법부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명예 그리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법원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일을 하는 곳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홍범14조에서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민법과 형법을 제정해야 된다. 이런 고종 황제의 말씀하고도 똑같습니다. 그 홍범14조 그 대목은 조선 왕조실록에 실려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교수를 하다가 그 2016년에 대법관에 취임하면서 취임식을 했었습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그 흰머리가 적었을 때입니다. 그날 9월 5일에 그 취임식을 했는데 저녁에 퇴근했습니다. 취임식을 하니까 뭐 이렇게 그 취임사도 하고 인사도 하고 한 100여 명, 200여 명 재판연구관, 행정처 심의관들하고 악수도 하고 하루 종일 가는데 다음날 합의일이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고서 이런 것을 가지고 집에 갔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니까 7시 반쯤 됐어요. 7시 반쯤부터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루 며칠 합의기를 미뤄달라 하고 싶지만은 또 그런 얘기를 또 다른 대법관님들께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읽다 보니까 밤 11시가 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책상에 앉아 있기가 힘들어서 그때부터는 그 엎드려서 보고서를 읽기도 하고 그러다가 엎드려서 읽기 힘드니까 또 왼쪽으로 누웠다가 오른쪽으로 누웠다가 뭐 아예 누워서 들고서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3시간 정도 11시부터 한 그 새벽 2시까지 해서 어느 정도 그 읽고 다음 바로 그 이렇게 또 9시 반에 합의를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그 원탁에서 합의를 했는데 한 5시 반쯤 끝났습니다. 대법원의 합의는 모든 합의가 아침 9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 9시 반에 시작해서 그 저녁 식사할 때까지 보통 하게 됩니다. 6년 마치고 이렇게 한국일보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인터뷰를 그 하면서 그 한국일보 기사 첫 문장이 대법관의 하루는 고단하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1인당 연간 4천 건을 처리한다. 대법관을 두고 취임일만 즐겁고 매일매일 고행이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제가 퇴임식에서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취임식 반나절만 즐겁고 그 이후로는 괴로운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재판하고 판결문 쓰는 데서 즐거움과 보람을 찾고자 했습니다. 뭐 이런 그 퇴임사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법전이 이렇게 김병로 대법원장님이 이렇게 애써서 만들면은 또 이런 사건이 생기면 그대로 대입하기만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왜 힘들죠? 어, 그런데 가끔 이렇게 이 장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13사람이 대법관들이 하는데 아마 오른쪽 끝에선가 제가 있고 그리고 왼쪽 어딘가에 그 여기 회원 중에 한 분이신 그 김소영 대법관님도 앉아 계십니다. 아마 제가 온다고 해서 오늘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그 근무했던 시기에 그 배경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은 2015년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딱 10년 전에 우리나라 대법원 사건 수가 4만 건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4만 건 정도 접수됩니다. 그래서 대법관 1인당 4천 건은 처리해야 이게 대법원이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고 대법원 전원합의 재판결 그러니까 소부에서
재판을 대법관 네 사람이 하는 재판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이 같이 하는 전원합의 재판결이 있는데 이런 전원합의 재판결이 늘어났습니다. 중요한 사건이 많아지고 그리고 대법관들끼리 다수 의견, 반대 의견, 별개 의견, 보충 의견에서 견해 대립이 심한 그 판결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판결문 하나가 130페이지, 135페이지 되는 판결도 있고 합니다. 몽테스키우의 법의 정신 아시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몽테스키우가 그 권력 분립으로 상권 분립 뭐 이런 것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입법부는 법률을 제정하고 사법부는 판결을 하고 법을 적용해서 판결을 하고 행정부는 법을 집행한다. 상권 분립. 그것의 그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입니다. 법관은 입법자의 입이다. 입법자가 써놓은 대로 법률 문장으로 써놓은 대로 판결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뭐 이것을 꼭 의식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판결문을 쓰면서 언제 법관은 법률이 아닌 법을 선언해야 한다. 이런 표현을 언제 쓴 적이 있습니다.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관습법을 포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애매모호한 표현들에 관해서 법관들이 생각을 해서 양심에 따라서 판결한 내용 이런 것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 법 이런 것에 관한 생각을 하면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사회 변화가 대법원 판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몇 개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딸들의 반란이라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성년 남성, 20살 되면은 그 성년 남성들이 종중 구성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딸들이 혹은 며느리가 소를 제기했습니다. 자기도 종중의 구성원이다. 이것에 관해서 2005년에 대법원 전원합의 판결, 매우 중요한 판결입니다. 그 무렵 10여 년 동안 나온 판결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판결 하나를 꼽으라면 이 판결을 꼽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조상에 대한 뭐 제사를 지낸다든지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래의 관습, 여성은 종중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이런 종래의 관습은 변화된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아서 위법하다.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관습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성년 여성도 이렇게 종중 구성원이라고 한 판결입니다. 이것은 뭐 종중에 별 관심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런 판결 하나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그 우리들이 모르게 매우 큽니다. 그 예를 10년 후에 나온 판결 YMC 사건입니다. YMC 서울 기독교 청년회입니다. 1903년에 설립됐습니다. 그 YMCA라는 노래가 생각나가지고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봤습니다. 뭐 틀어볼까도 했는데 그런데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YMCA가 공연되고 해서 뭐 이렇게 정치적인 의미가 포함될까 봐서 이렇게 여기 유튜브를 인용하는 것은 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이렇게 디스코 음악 78년에 나와서 80년대 매우 유명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 6사람이 전부 다 남성들이었습니다. 노래 부르는 사람도. YMCA에서 그 영맨이죠. 남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이제 명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도 YMCA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까지 남성 회원들은 회장이라든지 임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 회원은 임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회원들이 소를 제기했습니다. 자기도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와 같이 총회원 자격 심사에서 이제 뭐 이렇게 그런 정식 임원이 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 원심하고 대법원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헌법 11조가 선언한 평등 원칙에 비추어 그런 것은 용인될 수 없다. 성차별적 대우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전체 법 질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한다. 그래서 금전으로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05년에 성년 여성이 중조원이 된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판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성차별적인 어, 종래의 관습 이것에 관해서 대법원이 더 이상 안 된다. 종중에 관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이런 것은 YMCA 사건 이런 것에도 영향을 이렇게 6년 후에는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사건들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무수히 많은 입법이라든지 이런데 그 부지불식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판결에서 어쨌거나 이런 그 성별에 따른 차별 대우는 우리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에 비춰봐서 용인될 수 없고 그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는 사회 질서에 위배된다. 이와 같이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뭐 그 여성들 동아리 모임 이것을 구성할 수 없다. 그런 건 아니겠죠. 이게 YMCA가 어떤 공공적 영역에서도 활동하는 의미가 있고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적 단체에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이 관여하기도 하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 판결은 2011년에 사적 단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대우에 대해서 불법 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었습니다. 김할머니 사건입니다. 이게 법원의 판결 중에 생로병사를 다루는 판결들이 또 주목을 끕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세브란스 병원에 김할머니가 입원하고 있었습니다.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습니다. 연명치료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인공호흡기로 생명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 원고가 피고,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법인을 상대로 연명치료 중단을 청구했습니다. 어떻게 했죠?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남편 임종 당시에 내가 병원에서 임종을 안 좋은 일이 생겨 소생하기 힘들 때 호흡기를 끼우지 말라. 기계에 의하여 연명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이유로 이렇게 연명치료 중단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 대법원 판결에서 2009년 나온 대법원 판결에서 환자가 스스로 치료를 받을지 아닐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자기 결정권이 있다. 그에 따라서 연명치료 중단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된다고 하면서 첫 번째 요건은 그 의식 회복 가능성이 없고 어떤 생체 기능의 상실을 회복할 수 없다.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이 명백하다. 이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 두 번째는 미리 그런 의사를 표시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기 전에 의료인에게 연명치료 거부 중단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사전 미리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치료 안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 대법원 판결이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이르렀고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미리 밝혔다 이런 이유로 긍정합니다. 물론 반대 의견에서는 대법관 중에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만은 다수 의견은 그 정도면은 연명치료 중단을
그거에 관한 어떤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라 이와 같이 판결을 합니다. 이 판결이 2009년 대법원 판결에 나왔고 1심부터 계속 뉴스에 크게 보도됐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의료계 법학회 논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2016년에 아주 법률 이름이 매우 깁니다. 저도 외우지 못하겠습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이른바 연명 의료 결정법이 제정됩니다. 대법원 판결이 2009년에 나오죠. 그리고 국회 입법을 통해서 이와 같이 연명 의료 결정법 혹은 호스피스법이 제정돼서 연명 의료 결정 제도가 도입됩니다. 그래서 연명 치료를 받을지 아닐지 이런 것을 미리 의사를 표시하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출생과 관련된 사안을 들어보겠습니다. 인공수정이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처음에 교수가 됐을 때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대학원생들하고 30대 초반이었으니까 대학생 중에서 복학생들, 제 수업 듣는 학생들하고 같이 훈련받고 이렇게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서울대 의대에 있는 군의관으로 근무했다가 이제 서울대 의대에 근무하는 사람들 예비군으로 왔는데 산부인과였어요. 97년, 8년에 이렇게 짧게 5분, 10분 얘기하면은 일찍 보내줬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불임 또는 난임이 한 10% 정도는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도 기억에 납니다. 그 당시에도 10%였으면 지금은 훨씬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인공수정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누구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민법에서 이렇게 친자, 상속 이런 것도 다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을 제정할 때 1958년에 제정하는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공수정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을 때입니다. 1970년대 인공수정이 시작되고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80년대 도입되고 이렇게 됩니다. 민법 제정할 당시에는 인공수정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도세관에서 이렇게 결혼한 사람이 아이를 낳았을 때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고 이런 것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나 인공수정의 경우에는 정해놓지를 않았습니다. 지금도 민법 이외에서 이런 인공수정의 경우에 친자관계를 정하는 법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다른 인공수정에 관한 법률이 있긴 하지만은 부모가 누군지 이렇게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법률을 그대로 적용해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몽테스큐에는 그 법관은 입법자의 입이다라고 했는데 입법자가 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입법자의 입 노릇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 여성이 종중원이 되는가 이런 것도 비슷한 문제일 수도 있죠. 이런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아내가 혼인 중에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서 인공수정으로 임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출산을 했는데 남편이 이혼을 하면서 자기 피가 섞이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자기 아이가 아니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에 소를 청구했습니다. 제가 이제 대법원에 있을 때 이 사건이 올라와서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뭐 민법에는 규정이 이렇게 그에 딱 맞는 규정이 없어요. 민법에는 혼인 중에 아이가 태어난 경우에는 그 남편이 아버지가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그대로 누구든지 이렇게
아내가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경우에는 남편이 아버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항상 그래야 되느냐? 아내가 몰래 그러는 경우도 되느냐? 결론적으로는 이런 경우에 남편이 동의한 경우, 여기에 아, 남편이 동의하는 경우에 이와 같이 그 아버지가 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끌어내느냐? 결국 헌법 36조부터 끌어냅니다. 혼인과 가족 생활은 요새 헌법에 아주 관심이 많으신데 그 중에 하는 조문입니다.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이것은 개인의 자율적 의사와 양성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가족 생활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취지에 따라서 아내가 제3자의 정자를 이용해서 인공수정 방법으로 자녀를 임신했다. 이런 경우에 남편이 그것에 동의했으면은 그 남편의 그 자발적 동의가 있다면은 이렇게 그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의사가 표현됐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혈통이 중요하냐, 법이 중요하냐, 이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당연히 내 아들을 위하면 피가 섞여야 된다. 뭐 이런, 내 딸이라면 피가 섞여야 된다. 이런 혈통주의를 기초로 했습니다. 나치 이전에 독일이 대표적인 나라였습니다. 나치 이후에는 이런 혈통주의를 버립니다. 이런 혈통을 워낙 중시하던 그런 나치 시대의 그런 경험에서 벗어나서 결국 법이 정하면은 법으로 이렇게 친자 관계를 정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새 유전자 검사하기도 하는데 그런 만약에 그래도 그 유전자 검사에서 피가 섞이지 않은 경우다 하면은 그 자녀가 아니라고 봐야 되느냐 이런 혈연으로 결정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법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테두리를 정해놓고 그에 따라서 정하면 되느냐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전통적인 관념, 혈통을 중시하는 우리들의 관념하고 그리고 이미 법은 거기에서 좀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유전자 검사가 워낙 발달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이런 점에서 이렇게 대법관이 다수 의견, 반대 의견 이렇게 나뉘기도 하고 어, 가치관에 따라서 어, 완전히 다른 결론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거꾸로 대법원 판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여론과 재판 이런 문제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에 올해의 판결 1위가 이 판결이었습니다. 뭐 어떤 언론 매체나 또 이런 단체에서 선정한 거였는데요. 삼성전자 LCD 공장 근로자가 다발성 경화증, 뭐 백혈병 뭐 이런 이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다발성 이제 근육이 굳어지는 증상입니다. 이게 이제 그 업무상재해에 속하는지 이게 문제였습니다. 업무상재해 판단하는 것은 그 업무와 그러니까 그 휴대폰이라든지 LCD 이런 거 만드는 업무하고 그런 희귀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면은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서 이런 보상 같은 것을 치료비 등이라든지 이런 보상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첨단 산업 종사자가 희귀 질환에 걸린 경우에 산재를 어느 범위에서 인정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희귀 질환이 걸린 원인 이런 것을 법관이 알기가 어렵잖아요. 어, 그런데 자연과학, 의학에서도 이런 부분은 잘 밝혀져 있지가 않습니다. 정확히 인과관계가 뭔지. 사회과학에서 사회 현상에 관한 인과관계를 이렇게 밝혀내는 게 사실 사회과학의 중요한 그 주제입니다. 자연과학은 또 이런 인과관계를 또 밝혀내는 뭐 이렇게 진화론 뭐 이렇게 등등 의학이라든지
그런데 이런 자연과학적 인과관계와 법적 인과관계는 똑같은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똑같이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귀 질환이 왜 생기는지. 이 사건에서는 그런 다발성 경화증이 생겨났는데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판결을 했습니다. 특정 산업 종사자들에게 희귀 질환이 발병률이 높으냐 아니냐. 사업주가 이런 질환을 조사하는데 협조를 거부했느냐 아니냐. 행정청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를 하는데 이런 것에 사업주가 이런 것을 방해하지는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고려합니다. 작업 환경에 있는 유해 물질이나 유해 요소가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 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 정도를 따집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인과관계를 알 수는 없습니다. 법관도 알 수 있고 자연과학에서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판사들이 어느 정도 조사해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인과관계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런 희귀질환, 첨단 산업 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 질환에 관해서 결국은 인과관계를 쉽게 부정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조사하는데 그 어떤 협조를 거부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또 상세한 것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흉전에 이 판결 이전에 삼성전자 앞에 강남역의 삼성전자 앞에서 3, 40명이 매일 아침에 시위를 했었는데 이 판결 있은 다음에는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그 1,000억 정도 기금을 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서 더 이상 시위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 판결에 해당한 겁니다. 이게 그 올해의 판결 일이었는데 나중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게 일이지?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2017년이잖아요. 그때 2017년 3월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이 헌재에서 있었는데 그 결정이 2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업이라든지 경제계에서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2018년 그 다음 해에 했던 판결에서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와 다른 신념을 가진 소수자들을 환영하고 포용함으로써 그들 역시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공존하는 것을 지향한다. 그리고 뭐 이 판결문을 제가 썼습니다마는 법은 입법자보다 현명하다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해서 이런 표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사실 그, 그 법학을 하는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글을 쓰기도 하고 논문을 쓰기도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그 판결을 전원합 이체니까 13명의 이렇게 쭉 앉아서 선고를 하는데 대법원장님이 주요한 부분을 설명하시고 이제 다른 부분 제가 법정에서 이렇게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뭐 오디오가 지금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그 중에 한 대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사건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관해서 이제 무죄 판결을 했는데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던 문제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용하는 것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권리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다를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며 이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도록 하는 겁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논란이 많고 여기에 계신 분들도 의견이 많이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관들도 다수 의견은 이렇게 인정했지만은 반대 의견도 아주 격렬하게 이렇게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느 정도 정리됐는데 이게 2018년 11월 1일에 선고된 판결입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즈에 이 기사가 바로 다음에 실렸습니다. 랜드마크 판결, 그 한국 대법원이 랜드마크 판결을 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그래서 뉴욕타임즈에 실렸는데 그 빨간 글씨로 그 이렇게 11월 1일 부분을 표시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전원합의체 판결이 11월 1일에 나왔는데 이 뉴욕타임즈에서 11월 1일 뭐 시차가 있습니다만은 바로 당일에 매우 긴 기사를 썼습니다. 이 사진은 아마 국군의 날 행사 장면일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상세하게 보도했고 또 한 달 후에는 후속 보도가 뉴욕타임즈에 실려 있었고 그리고 그 기사를 미국 판사가 저한테 PDF로 이렇게 사진 찍어서 PDF로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판결도 이렇게 그 다른 나라에서도 신속하게 보도하고 그리고 후속 보도를 하면서 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말씀을 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무렵 표현의 자유에 관한 판결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나요? 조금 괜찮아요?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 이것은 그 종북이나 주사파, 경기동북연합 이런 표현을 언론에서 쓸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어떤 그 이렇게 그 당 대표에 대해서 저 사람은 종북이다, 주사파다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그렇게 지칭을 당한 사람이 소를 제기했습니다. 어떤 소를 제기했냐면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신고했습니다. 요새 명예훼손 많이 문제되잖아요. 여러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뭐 대통령이든 또 그 기업인이든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이 판결에서 중북 주사파 그런 표현 쓰더라도 명예훼손은 아니다.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물론 일반인은 아닙니다. 정당 대표 이고 이렇게 공직을 맡고 있고 주요 공직자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더욱 철저하게 해도 된다는 취지로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판결에서 언론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 21조 1항이 보장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1조 1항의 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오늘 유독 그 헌법 조문을 많이 인용하게 되는데 실제로 제가 그 대법원 판결에서 이런 헌법 조문을 인용해서 썼던 표현들입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에서나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요새 이게 너무 심해져서 문제인 것인데 그러나 이런 것이지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숨쉴 공간을 확보해 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한 60년쯤 전에 1964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뉴욕타임즈 사건에서 썼던 표현입니다. 숨쉴 공간. 뭔가 이렇게 좀 허위로 보도했다 하더라도 언론이 뭐 열심히 애를 써서 보도한 게 결국 허위라는 결과가 났다 하더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그와 같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법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인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립적인 공간 이 표현은 제가 종종 써왔던 표현인데 대법관으로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인격권에 관한 규정을 이렇게 저는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한 10여 년 전에, 15년쯤 전에 했었고 그런 게 반영돼서 정부안으로 제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2023년에. 어떤 민법 3조의 맨 앞부분입니다. 거기에다 인격권으로 사람은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음성, 개인정보 그 밖에 인격적 이익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등 이양도 신설하고 이런 조항을 신설했는데 그 국회에서 이렇게 심의하라고 국회의원 임기가
통과가 돼가지고 통과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난해 말에 다시 이것하고 똑같은 법안이 의원 입법안으로 가서 지금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조문이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해서 여기에 화면에 한번 띄워봤습니다. 제가 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프레스센터에서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합니다. 언제 이렇게 그 문제된 게 성유리 남편이라는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기사를 읽어보면은 성유리의 남편이 뭔가 사기라든지 이런 문제가 됐던 것인데 이게 나올 때마다 항상 그 성유리의 남편이 중심이 아니라 성유리를 앞세워가지고 보도를 한 겁니다. 이 성유리라는 이름이 들어가면은 클릭 수가 높아지고 이렇게 광고 수입으로 연결되잖아요. 연예인과 연예인, 범죄와 무관한 연예인 실명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공적인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족이 어떤 이와 같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상태 혹은 확정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함부로 가족 이름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런 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뇨한 비대위원장을 맡았을 때 푸른 눈의 정치인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허용되느냐 아니냐 뭐 허용되죠. 그런데 신문윤리위원회에서 이런 표현도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주의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썼을 수 있죠. 백안의 천사 소록도에서 봉사 활동을 했던 수녀님 뭐 이런 푸른 눈의 수녀 뭐 이런 표현들을 써왔고 이렇게 차별적인 의도가 없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푸른 눈의 정치인 이렇게 썼을 때 그 백인이 한국 정치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독자한테 심어줄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그냥 제목부터 푸른 눈의 정치인 이런 거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살, 극단적 선택 이런 표현이 신문 제목에 들어가면 다 주의 조치를 해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신문에 극단적 선택, 자살 이렇게 써가지고 보도를 하면은 자살이 감소하나요? 오히려 자살이 더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지 말라 이런 것도 하는데 이런 것은 법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윤리의 영역 이런 부분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있긴 합니다만은 그 여기에서 여기까지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할까요? 예, 이 정도 하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네 사람이 하는 재판 광경인데 또 이렇게 질의응답을 받고 또 이렇게 또 아니면 조금 더 할까요? 예, 예.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럴까요? 여론조사를 예, 해주셨나요? 알겠습니다. 여론과 하는 법관은 여론에서 독립하여 재판하고 있는가? 뭐 언론에서 항상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인데 한 예만 들겠습니다. 유승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승준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여론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유승준은 재외동포에 해당하는데 하기 때문에 재외동포법이 적용됩니다. 99년에 IMF 직후에 외환위기 시대에 만들어진 게 재외동포입니다. 투자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마이클 잭슨도 청와대로 부르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재외동포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재외동포법입니다. 유승준도 그 혜택을 볼 수 있었죠. 재외동포로서. 어,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병역 기피라는 이유로 한국에 입국하지 못합니다. 한국에 입국하겠다는 비자 신청을 했어요. LA 총영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대법원 재판을 받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 7월 10일 날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7월 그 직전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
80%가 반대. 판결 선고 날짜 잡았다고 여론조사한 경우는 그 경우 빼놓고는 찾기가 어려웠었는데요. 마동석과 유승준 공통점과 차이점 해놨는데요. 두 사람 다 똑같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미국 국적을 선택했는데 마동석에 대해서는 그런 비난하는 게 없는데 유승준은 아주 그 비난을 많이 받고 있죠. 여론은 이와 같이 그 당시에 7월 8일, 7월 10일 선고인데 7월 8일 날 이와 같이 70% 가까운 사람들이 입국 불허 반대했습니다. 7월 9일 날 이렇게 소부 합의해서 재판을 하는데 이게 그 여론과 정반대되는 판결을 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오늘 대법관님 중에 한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후에 몇 년 후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국에서는 오른쪽에 있듯이 반대가 빨간색으로 돼 있죠. 입국 반대가 64%입니다. 그런데 LA에서도 그 여론조사를 했어요. 거기에서는 뭐 비등비등하죠. LA에서는 그 재외동포들 생각은 또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과 재외동포들 사이에 의견이 나뉠 수밖에 없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 여론과 재판이 이렇게 비슷하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 조부모가 미성년자인 손자를 입양할 수 있는가 했는데 이런 경우에서 뭐 입양을 조부모가 손자를 입양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명한 사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살려면 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법 없이 사는 사람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착한 사람이다. 칭찬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착한 사람은 법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주먹 앞에서 주먹이 앞선다면 어떻게 보면은 서구의 사상을 대표하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사회적 동물 하면서 정치, 공동체, 이런 법, 국가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그것보다는 법 없이 사는 사람, 법을 좀 이렇게 경외시하는 더군다나 이게 일제강점 이게 일제를 통해서 서구법이 강요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법에 대한 거부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사회와 대법원 판례 사이에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모습들이 조금은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그림 그리면서 대법원 판례를 조금 아래쪽에 낮춰서 그렸습니다. 사회가 더 중요합니다. 로마 시대에 유명한 65년에서 한 100년 그 사이에 살았던 유명한 켈스트라는 법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은 선과 형평의 기술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은 선과 형평의 기술, 뭐 예술이라고 번역합니다. 여기에 유스했을 때 아르스가 이제 예술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기술, 뭐 이런 기회라고 번역, 선과 형평의 기술이다 이렇게 하는데 법에 관한 최대의 찬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대법관 퇴임 후에는 그 같은 판결들을 모아서 이렇게 두 권의 책으로 나눴는데 제목을 이렇게 자율과 공정으로 정한 적이 있습니다. 뭐 이 강연을 통해서 이렇게 법이 우리 삶 속에서 생로병사부터 시작해서 사회 현상, 경제 현상, 국가 체제에도 이렇게 깊숙이 숨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느꼈으면 제가 오늘 할 일은 이렇게 어느 정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제가 맞춰주셨고요. 저희 질의응답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가져다 드릴게요. 네, 그분이 들어주셨으면 앞에 먼저.
교수님이라고 예,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공 교수님 말씀을 통해서 대보고 발레를 듣고 많이 배우고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사이 작금의 이 흘러가는 이 법의 흐름을 보면 법에 대한 신뢰가 대법원을 제외하고는 다 무너진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법적 이성이란 말이 참 귀에 와닿았습니다. 뭐 사전적인 의미밖에는 얘기를 해서는 못하겠지만 법적 이성은 상당히 멀리 있는 것 같고 법적 감성, 법적 감정, 법적 편향성, 법적 독재, 법적 혼란 뭐 이런 말이 생각이 나고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 전체가 뭔가 우리 국민들로의 신뢰로부터 너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는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 강당에 서셔서 강의하신 내용 또 대법관 하시면서 느꼈던 것을 합쳐서 우리나라 사법 체계가 이대로 가도 좋은지 아니면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개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떨어졌다는 부분에서 대법원을 빼고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법에 대해서는 항상 그 불신이 있었고, 이렇게 특히 최근에는 정치적으로 워낙 민감한 사건들이 이렇게 특히 이제 대법원 또는 헌재 그리고 하급심법원에 계류되어 있어서 이렇게 혼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렇게 또 각양각색에게 이렇게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찬반 의견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표출되기도 하고 또 정당한 비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부분이 정당한 비판이고 어느 부분이 좀 무분별한 이렇게 비난인지 이렇게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법의 재판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결정하는 문제, 종전에는 생사를 결정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앞서서 혹은 양심을 결정하는 문제, 내 양심 왜 거기에다가 양심이라는 말을 써 이런 것들에 관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판결이라든지 그 법정 이성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은 어느 판결 나오면은 진보, 어떤 판결에 대해서는 보수 대법관 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것이 어떤 판단을 하는 판사, 법관, 재판관이 자기가 어디에 속했다, 누구의 지지를 받는다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재판을 할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이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표현은 저는 굳이 말하자면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중간도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법적 이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목이었는데요. 어, 이런 법원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이렇게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어떤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게 그런 게 쌓여가리라고 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 103조에서 그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양심에 조차 심판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조차서 그래서 법관에게 어느 정도 판단의 여지를 주고 있는 게 우리나라 사법 체계입니다. 그 이유는 인공수정 뭐 아주 정치적이지 않은 예를 들겠습니다. 인공수정에 관해서 민법을 제정할 당시에 아무도 몰랐습니다. 규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법전에 없으니까 판단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없는
어머니 없는 아이를 둘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법적 이성을 위해서 헌법에 비추어서 법률이 최대한 어떤 방식으로 했을까 이런 것을 상상하면서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심판하라고 한 규정을 둔 것입니다. 아, 그래서 그런 그 좋은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그 국민들이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는 것은 얼마든지 보장되어야 되고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비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혹시 비판을 하면서 혹은 비난을 하면서도 그게 이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이었을 때는 그게 이제 또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나치 시대의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는 또 히틀러 이런 사람 지지를 받고 했었는데 나중에 또 몇 년 지나니까 이렇게 더 이상 아돌프라는 표현은 지금 아이들 이름에도 쓰지를 않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잘해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느 정도 잘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 생각하고 틀리더라도 또 이렇게 그 지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받아들이는 또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까 또 바로 여기 드릴게요. 네, 김종우 후보입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요. 금방 하신 질의응답하고 연장선상에 있는 질문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법의 홍수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수많은 법이 만들어졌지만 그게 업데이팅이 안 되고 개편이 안 되고 법과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법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안 맞는 법 지키려고 해도 지켜질 수 없는 법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이런 수많은 법의 문제를 대법원에서 어떠한 재량권을 갖고 재판에 임하고 계시는지 또 대법관의 재량은 어느 정도 범위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아까 인공수정에 관한 판례를 얘기해 주셨는데 조금 구체적인 질문을 하나 추가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대리모 제도가 인정이 안 되고 있는 나라거든요. 수많은 나라에서 대리모 제도가 인정이 되는데 대리모 제도에 대해서 교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법률이 뭐 혼재돼 있고 해서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조문들에 관해서 조사를 하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습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대법관 혼자서 그런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법원에는 재판 연구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관 경력이 15년 이상인 유능한 법관들로 재판 연구관 단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1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까지 변호사도 포함해서 한 120명 정도, 총 120명 정도 되는 그 재판 연구관들이 미리 이렇게 기초적인 자료를 그 주사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대부분의 사건은 법률을 단순하게 적용해서 결론을 냅니다. 사망건 중에서 대부분의 사건은 그와 같이 끝납니다. 그리고 그 1년에 전원합의체 판결로 선고되는 것은 한 20건 정도 됩니다. 논의까지 한 걸 포함하면 5, 60건 정도까지 됩니다만은 이렇게 그 선고까지 하는 것은 한 2, 30건. 그래서 그 대법관 재량이 뭐 그렇게 아주 크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뭐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들은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건
그리고 법률이 충돌하는 이 규정과 저 규정이 일치하지 않거나 또 공백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관해서 대법관이 이제 재량을 행사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헌법이라든지 다른 법률 체계에 부합하는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혹은 사회 통념에 맞는지에 감안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리모와 관련돼서는 우리나라에서 허용되지 않고 있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렇게 입법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 부분에 관해서 인공수정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대리모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매매 이런 것은 이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 난자를 채취하는 것에 관해서는 법률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뭐 이렇게 대리모나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자녀 결정 문제까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네, 시간 관계상 예, 여기까지만. 예, 하여튼 아주 좋은 주제로 좋은 시간에 아주 적절하게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그 미국에서 오듯이 그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모로가 이제 법원, 대법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대법원인가라는 게 의심이 갈 정도, 법원인가라는 의심이 갈 정도로 이제 혼란스럽다는 것을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것 똑같은데 저는 좀 구체적으로 너무 대법원이 아까 사망권 그랬다 너무 많은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까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식으로 상고를 좀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가라는 만들 수 없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들고요. 특히 최근에 구체적으로 이재용 회장의 법원에 상고를 하는 걸 보고 1심, 2심에서 다 무죄가 나오는데 대법원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겠는가. 법원에 우리 헌법에 중요한 조항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10년째 지금 재판을 받는 이런 사건은 정말 분명히 헌법의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대법원의 업무를 줄여 법관을 들이는 게 능사가 아니고 법원의 부담을 좀 줄이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에서는 그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이 1년에 5천 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그 선고할 사건을 70건 정도만 선정해서 판결을 선고합니다. 나머지 사건은 다 그냥 각하 또는 기각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년에 70건은 좀 적으니까 한 100건 정도는 선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이 반대했습니다. 그것은 일이 너무 많다. 몇 달은 쉬어야 된다. 대법관들이 한 3개월은 쉬고 외국 여행도 가고 사냥도 다니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 말씀하신 것처럼 4만 건이 넘어섰고 5만 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그 상고제도를 이렇게 상고를 제한하는 법률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또 비판이 많았습니다. 3번 재판을 받아야 된다. 삼시세판 이런 얘기 했듯이 3번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또 국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상고 제한 제도를 도입하자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만 또 반대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심리불속행 제도가 있어서 심리불속행 결정을 하는데 그것도 대법관들이 다 보고서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무죄 판결 2심에서 난 경우에 관해서는 미국에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은 이렇게 검사가 상고를 하질 못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1심 판결에 대해서도 검사가 이렇게 상고도 할 수 있고 항소 상고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입법의 영역, 그 국회에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법안은 우리나라에서 제한조차 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검찰 법원이 돌아가는 것인데 그것에 관해서는 그 어떤 그
국회 입법을 통하려면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가 또 형성돼야 되고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하여튼 오늘 강의 정말 유익한 강의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늦어서 짧게 그냥 앉아서 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는 오래전에 제가 담배 관련해서 이제 네. 헌법소원 한 게 있었는데 뭐 판결이야 그렇다 치고 문제는 그 중요한 이슈가 영 언론에 안 나와서 제가 연합뉴스 친구한테 왜 이게 보도가 안 되냐 그랬더니 그 기사를 일주일간 헌재가 엠바고를 걸어놨다는 거예요. 네. 보도를 못하게 예, 그 판결에 예, 대해서.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이제 친구 중에 헌법학자를 꽤 대표라고 하는 나중에 감사원장 된 친구인데 네. 야 왜 이러냐 헌재가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지금도 제가 궁금한 것이 뭐라고 저보고 하냐면은 법을 평생 공부한 교수인데 제가 법 꽝이야 꽝 그러면 헌법도 꽝이야 그리고 반대로 해서 나가는 게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요 저는 아주 뭐가 정해진 건 줄 알았더니 걔 얘기는 다 양쪽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예, 예. 뭐 법은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확정을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근데 명확하게 돼 있는 규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뭐 10년 지나면은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애매한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다 이렇게 이제 선량한 풍속이 뭐냐 이것에 관해서 사람들 의견이 이제 나눠지고 하는 것인데 그랬을 때 그런 표현들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역 몇 년에 처한다. 이렇게 병역 거부는 처벌을 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 이것을 앞에 붙여놔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냐 아니냐 해서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 포함시키냐 마느냐 이것에 관해서 견해 대립이 있고 두 가지 견해가 나눠지고 세 가지 견해로 생기고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명확하게 결론 날 것은 결론이 나고 합니다. 담배 소송과 관련은 어려운 점이 사실 하나는 아까 자발성 경화증 사건, 산재 사건하고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LCD 공장에서 작업을 오랫동안 하면은 백혈병이 생긴지 아니지 의학적으로 자연과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 정도는 산재 정도 인정해서 보상은 받도록 해야 되겠다. 손해배상 청구 삼성전자를 상대로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까지는 못하는 건 좋다. 그 정도는 되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치료비 정도는 줘야 된다. 혹은 유족 보상금 정도는 줘야 된다. 이 정도 판단을 한 것입니다. 담배 소송에 관해서도 이런 한쪽에서는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있다. 뭐 회장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려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애매모호한 상태에 있는 것에 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이것은 이제 법관들이 여러 증거 조사라든지 변론 전체의 취지를 기초로 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담배 소송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건들이 이제 화해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그때 이제 뭐그 수천억 뭐 몇 조씩 이렇게 그렇게 손해배상금에 관한 화해를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판결이 좀 이렇게 회장님께서 원하는 판결이 덜이 나오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원장님께서 커멘트를 주시는 줄 알았는데 질문을 주셨어요. 네, 아마 마치고도 잠시 머무실 것 같으니까 정말 꼭 내가 이 의견을 개진하고 싶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웹에서 해주시면 되겠고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교수님을 존경하는 입장에서 좋은 질문과 좋은 강의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완벽하지 않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체계 안에서 완벽함과 신중함을 기하시느라 그동안 얼마나 고생과 고민이 많으셨을까라는 그런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또 김재영 교수님의 강의를 찾아보기가 힘든데
그만큼 귀한 강의를 오늘 저희들 앞에서 들려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강연은 다음 달 세 번째 수요일. 네, 오늘 19일인데요. 다음 달도 3월 19일입니다. 그날도 많이 참석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